김민재는 첫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경기에서 평소보다 더욱더 미쳐 날뛰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 후토크는 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2일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나폴리의 원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한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었는데 나폴리가 2대0으로 이긴 경기,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했거든요. 이 경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차전 승리를 통해서 나폴리는 8강 진출에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2차전이 3월 16일 나폴리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원정 경기 승리 정말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기 내용을 요약을 해보죠. 두 팀 모두 최정예가 나왔고 프랑크푸르트가 만만치 않은 팀인데다가 홈이어서 좀 쉬운 경기가 아닐 줄 알았는데 막상 경기를 보니까 좀 싱거웠습니다. 슛이 16회 대 5회로 압도적이었는데요. 먼저 전반 40분 나폴리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가 프랑크푸르트의 빌드업을 잘 눈치채고 측면으로 빠져서 공을 인터셉트한 다음에 바로 전진 패스를 했어요. 이것을 이르빙 로사노가 수비 배우로 쭉 침투한 뒤에 문전으로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줍니다. 오시멘이 빠르게 쇄도하면서 밀어 넣었습니다. 오시멘 요즘 굉장하죠, 득점력. 그리고 후반 13분에 퇴장이 나오면서 경기가 확 기우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주전 공격수이자 프랑스 대표인 랑달 콜로무아니가 퇴장을 당했어요. 콜로무아니가 경기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을 지키고 또 따내기 위해서 나폴리 진영에서 막 좌충우돌 했는데 그러다가 몸을 날린 나폴리 미드필더 앙기사의 발목을 제대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레드카드가 나왔죠. 그 상태에서 후반 20분 추가골까지 터집니다. 나폴리 주장 디루렌조의 골이었는데요. 나폴리의 패스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앙기사의 스루 패스 그리고 크바라첼리의 침투엔 힐 패스까지 절묘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전으로 파고든 디루렌조가 그 힐 패스를 받아서 왼발로 구석에 쏙 밀어 넣었죠. 이 말씀드리지 않은 경기 초반에 크바라첼리아가 페널티킥을 놓친 장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하면서 자신의 공격력을 또 증명해낸 크바라첼리아였습니다. 자, 김민재 얘기를 빨리 하고 싶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보죠. 자, 오늘 준비한 스텝부터 보시죠. 김민재의 후스코어트 상출 평점이 무려 8.1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이 매기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이 경기의 어떤 세부 스탯이 높으면 그만큼 평점이 올라가는 그런 AI 평점인데 8.1이다. 센터백이 공격 포인트도 없이 8.1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시죠. 일단 볼 터치 횟수가 143회인데 이거부터 미친 겁니다. 이 경기 1인데요. 프랑크푸르트 3백 3명을 모두 더한 게 146이에요. 혼자 3인분을 했습니다. 패스 횟수가 128회 시도 중에 122회 성공. 경기 1위. 패스 성공률 95%. 이것도 팀 통틀어서 1위. 근데 센터백이 드리블 2회 성공이 있어요. 이건 경기 5위입니다. 3회 이상 성공한 선수가 양팀 통틀어서 4명 있다는 거죠. 센터백이 2회가 드리블이 있어요. 드리블 성공률 100%고요. 공중볼 획득 4회. 이것도 1위.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 그러니까 다 이겼다는 거죠. 참고로 상대 공격수 콜로무아니가 6회 경합 중에 1회만 따냈고 교체 투입된 라파엘 보레가 2회 모두 실패했거든요. 그 김민재가 이들의 실패에 굉장히 큰 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태클 성공 5회로 1위. 태클 성공률 100%. 걷어내기 6회 1위. 가로채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빌드업과 수비 양면에 있어서 정말 압도적인 말도 안 되는 존재감을 가진 선수가 이날 김민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토크 하기 전에 잠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고 왔는데 김민재 사람 새끼 아니네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극찬이죠? 네.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올수록 인터넷에서는 극찬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경기 내용을 보면 상대의 무한이가 모처럼 김민재가 만난 상당히 수준도 있고 맞기 어려운 스타일의 공격수였어요. 무한이는 쉽게 말하면 같은 팀 동료인 빅터 오시멘과 비슷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멤버로 발탁되기도 해서 경기도 뛰었던 또 결승전까지 나왔던 그런 선수죠. 분데스리가에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10골 10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장신의 힘, 스피드, 움직임을 다 겸비한 선수예요. 오시멘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무한이가 김민재에게 몸으로 부딪힐 때 스피드를 살려서 뚫으려고 할 때는 분명히 위협적일 때가 있었지만 일단 팀 전체의 경쟁력에서 나폴리가 확연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로무아니가 김민재를 상대로 빠른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김민재를 뚫진 못했다. 김민재가 제일 위협을 당한 상황이라면 전반 38분 콜로무아니가 측면에서 공을 받아 빠져나가려 할 때 김민재가 손을 쓰면서 수비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 상황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순간적으로 윙백까지 공격에 가담시키는 조직적인 속공을 준비해 온 것 같았는데 거의 구현이 안 됐어요. 이게 자주 나왔다면 상대가
공간을 흔들면 김민재 혼자 막을 수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콜롬머니 퇴장 이후에 경기 흐름이 좀 싱거워진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김민재가 편하게 경기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이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김민재가 커버해야 할 공간이 더욱 넓어진 면이 있어요. 한국 대표팀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인 경기를 하면 할수록 그 흔히 말하는 김민재 원백이 되면서 김민재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오히려 넓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날도 약간 그런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장 이후인 후반 22분에 김민재가 자기 자리가 아닌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의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 왼쪽 측면 공격이죠. 그거를 동료들과 함께 싸먹는 그런 수비를 해냈고, 뺏자마자 짧게 공을 다룬 다음에 바로 침투하는 오시멘에게 스루 패스까지 찔러줘서 여기서 오시멘이 슛을 했으면 키패스로 기록됐을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거든요. 김민재의 수비 상황에서의 엄청난 위치 선정의 판단력, 그 다음에 빠르게 공을 전진시킬 수 있는 패스 정확도와 패스에 대한 판단력, 모든 동료와 상대 선수들을 인지하는 그런 어떤 인지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30분에는 모처럼 프랑크푸르트가 반격을 했는데, 이때 김민재는 수비를 하러 원래 자기 자리인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공격 흐름을 보고 오른쪽 센터백에 가까운 자리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상대의 왼쪽 윙백이 땅볼 크로스를 하는 거를 이걸 앞에서 끊어내요. 이거 김민재 혼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수비 반경을 보여줬다는 걸 이때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김민재의 굉장히 뛰어난 효율.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후반 20분에 추가골 나온 상황. 아까 김민재에게 뺐는데 김민재가 크바라첼리아한테 준 패스가 기점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크바라첼리아가 분전까지 들어간 게 이제 어시스트가 됐습니다. 김민재는 원래도 엄청난 선수지만 이날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경기력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팀 차원에서 나폴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간단히 분석을 해보죠. 나폴리의 득점 기회가 가장 많이 나온 상황은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나폴리는 오시멘, 크바라첼리아, 그리고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주전으로 이제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는 이르빙 로사노 3명 모두 압박에 굉장히 성실하죠. 주로 이날은 오시멘과 로사노가 수비를 괴롭히고 크바라첼리아가 거기서 나온 실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파고드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굉장히 잘 먹혔어요. 여기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플랜은 이미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교하자면 리버풀의 호베르트 피르미누와 사디오 마네가 압박해서 공을 따내면 이제 살라는 좀 압박을 덜 하다가 전방으로 파고들면서 마무리하려고 드는 그런 식의 공격을 몇 년 전에 많이 했죠. 지금 리버풀은 선수도 바뀌고 전술도 붕괴됐지만 그런 리버풀의 한창 좋을 때 전방 압박을 연상시키는 그런 좀 개겐 프레싱에 가까운 걸 들고 나왔습니다. 개겐 프레싱이 원래 독일의 개념이죠. 일단 말부터 독일어잖아요. 하지만 이날은 독일 팀 상대로 나폴리가 개겐 프레싱을 했다. 근데 이게 예상할 수 있었던 바예요. 나폴리 원래 이렇게 경기하고요. 경기 전에 올리버 글라스너 프랑크푸르트 감독도 말을 했어요. 나폴리의 경기 방식은 이탈리아 축구 스타일과 반대다. 엔티 이탈리안이다. 그러면서 공이 없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다. 압박을 강하게 하고 카운터 프레싱이 놀랍도록 격렬하다. 라고 칭찬을 한 뒤에 글라스너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우린 나폴리 스타일을 알고 있으며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대비하지 못했죠. 글라스너 감독이 우리 팀이 공 없을 때 저렇게 움직이는 것, 나폴리가 오히려 계속 수비하게 만드는 것, 두 개가 해결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완패했습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평소처럼 3-4-1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와서 3백을 쓰면 일단 후방 수비수가 포백처럼 4명이 아니고 윙백을 내리면 5명이니까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폴리의 압박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은 프랑크푸르트가 구조적으로 3백 중에서 왼쪽과 중앙에 있는 두 선수가 빌드업에서 패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약점이 있거든요. 이게 딱 오시멘과 로사노가 막을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사실은 나폴리 공략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오시멘이 이제 상대 중앙에 3백의 스위퍼 위치에 있는 야키치, 그 다음에 로사노가 상대의 좀 스타 수비수지만 빌드업은 그리 좋지 못한 은디카, 이 두 선수를 강하게 압박하면 빌드업이 안 되는 그런 구도가 나왔습니다. 나폴리의 어떤 전술이 프랑크푸르트보다 우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프랑크푸르트는 이 3백의 빌드업과 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세베인데요. 하세베가 39세예요. 하지만 3백의 스위퍼 역할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종종 나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시즌 중반에 당한 어떤 부상 여파인지 벤치에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조율할 수 있는 3백의 중앙 선수가 없다는 그런 프랑크푸르트의 약점이 나폴리에 의해서 굉장히 발가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중앙으로 향하는 패스가 막히자 측면을 따라서 빌드업을 많이 하려고 들었어요. 3백이니까 윙백을 많이 올리는 게 해결책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역시 나폴리는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장면이 상대 왼쪽 측면을 따라서 윙백에게 공을 전달하려고 할 때, 원래는 나폴리의 중앙 한가운데 있는 미드필더의 로보트카가 이걸 예측하고 측면으로 완전 빠져서 가로채기를 했죠. 여기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의 승리죠. 전술의 완성도의 승리, 그리고 전술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맞물릴 때 나폴리의 장점이 프랑크푸르트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한 그런 두뇌 싸움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랑달 콜로무아니를 완벽하게 제압한 김민재, 그리고 팀 차원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완벽하게 제압한 나폴리가 완성을 거뒀고요. 상대의 핵심 공격수까지 없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2차전에서 역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죠. 나폴리는 이제 쉽게 8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3월 16일에 열리는 2차전에서 나폴리가 대충 할 일은 없고,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기만 한다면 이제 홈 구장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의 열광적인 응원,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 등이 겹치면서 나폴리가 무난하게 8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련한 것은 김민재였습니다. 김민재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하드캐리를 했습니다.